한영의 부동산 수다. 네, 조대석입니다. 네, 오늘 귀한 분이 다시 컴백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포로 한번 떠나볼까요? 예. 네, 마포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꼭 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잖아요.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우선 마포구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언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 그 홍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그 상암 DMC 일자리 중심,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아무래도 상암은 인기가 좀 덜하니까 예. 공도 가고 홍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용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포가 사실 예전에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 달동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천지개벽을 했단 말이죠. 마포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신촌에 가면 연세 뒷동산 있잖아요, 안산. 예, 알죠. 안산을 너무 좋아. 예. 중심으로 해서 와우산 구륜산맥과 노고산 구륜산맥과 용산 구륜산맥이 이렇게 나눠졌나 봐요. 그렇구나. 그 세 개의 산맥이 나눠지면서 네네. 한강에 접하면서 연안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호수가. 네네네. 그거를 과거에 서호, 마포, 용호라고 해서 삼포라고 불러졌다. 그 중에 마포가 마포강, 마포 항구였겠죠. 그게 유래돼서 마포라는 명칭이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듯 옛날부터 수상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삼남지방,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서 이게 올라오는 그 곡물들을 저장했던 창고로서, 그러니까 옛부터 일찍부터 항만으로 발전된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마포구는 여의도, 강남, 광화문 주요 업무 지구들과 가깝다는 게 최고 장점이고 사실 용산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용산도. 이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마포 구민만의 어떤 그 장점들이 또 있을까요? 홍대, 그러니까 마포 하면 홍대잖아요. 네네. 전 세계 시스터 문화의 탑10 안에 들어가죠. 뉴욕의 월리엄스 버그나 런던의 쇼디치, 또 베를린의 크로이츠 베르크 등 세계 시스터 지역의 탑10 안에 들어가는 위치. 그러니까 수많은 관광객, 수많은 젊은이들, 그 젊음과 열정, 이게 아마 마포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마포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더 관심이 있어요. 그게 가장 장점이고 이와 또 대척점이긴 하지만 마포가 또 공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의 역사, 근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산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도 있고요. 그리고 절두산 순교 성지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포 생각하면 음식이 생각나요. 미식가들의 천국. 하여튼 제가 인지하는 거는 마포 하면 주거지형보다 힙스터의 문화 그리고 미식가의 천국 그리고 마포가 의외로 막 교통이 막 혼잡해 보일지언정 실질적으로는 공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의선 숲길이나 노을공원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마포 하면이 언덕이 많아서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언덕이 이렇게 많은 마포가 가장 큰 단점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언덕이 단점이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마포 제가 생각하는 마포의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가장 큰 단점은 의외로 대단지가 없어요. 프레스티지 자이가 1700세대 정도. 그랑자이 이게 1248세대니까 네. 의외로 1000세대를 상회하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마포는 웬만하면 대단지로 가는 게 반대급부로 가치 상승이 더 있을 수 있다 보고 앞으로는 5세대 아파트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대단지 아파트에서 탄생하잖아요. 대단지의 힘으로 어마무시한 커뮤니티. 그러다 보니까 마포에서의 굳이 부동산 접근에서 단점을 꼽으라고 하면 대단지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워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평당 7,600 정도 하거든요. 향후에 5년에서 10년 정도 후에 마푸자가 대장 아파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요거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질문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유지할 거라고 판단해요. 어. 물론 이제 그 라인을 어. 그러니까 마레프하고 프레스티지 자이랑 그랑자이랑 아이언뉴타운 북쪽 라인에 쭉 지어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거든요. 그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아파트의 대장으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 지어질 땅이 이제 별로 없어. 거기 더 치고 올라올 만한 다른 아파트나 재개발 관련 호재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옆립 4구역도 그 라인에 겹쳐 있는 거고 어. 옆립 5구역도 조금 남쪽에 있긴 하지만 뭐 같은 라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4구역이 몇 세대 정도? 그게 1000세대 남짓해요. 5구역도 5구역도 1000세대 남짓하고. 어.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1000세대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어. 아까 얘기했지만 5000세대 넘는 거는 성산시형밖에 없는데 성산시형은 거리의 괴리감이 좀 크잖아요. 생활권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 공덕역, 마포역 일대에서의 이제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를 보게 되면 대부분 1000세대 안쪽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보다.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이나 가로주택인데 그게 이런 아파트에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그 정도. 한강변에 조금 한 2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탄생하면 걔가 주도권을 가질 것 같은데 네. 안 보여요. 개발할 만한 땅이. 그럼 성산시형 아파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5,000세대 약간 좀 모자라게 그것보다 크게 되는 게 없다는 얘기시네요. 그리고 어쨌든 생활권으로 따지면 상암 DMC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면 공덕가구는 거리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아이언 뉴타운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아무리 대단지라고 해도 뛰어넘을 것이냐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김동산이 형이니까 말 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딱 중요한 얘기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우리 마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마포를 알아보는 이유는 당연히 마포에서 지금이라도 시세 차익을 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아파트 단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은 네. 재개발은 권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 현재 소득 수준, 금리, 공급량 뭐 그런 거 다 오케이 다 감안하더라도 현재 아파트는 솔직히 고평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같은 지역에서 뭐가 더 좋고 더 나쁘가 어딨어요. 내 집 오르면 남의 집 오르고 내 집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현재 시점의 아파트로서는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투자성 물건은 잘 안 보이고 재개발은 그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립 4구역과 옆립 5구역이 박원순 시장 그 시절 때 재개발이 해제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지금 추진을 하는데 되게 배아팠나 봐. 엄청 열의가 강해요. 그래서 재개발 속도도 이제 막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 맞아. 그리고 올라가면 거기 무슨 그 지금도 오래된 연립 빌라 큰 그쵸. 것도 하나 네, 있고 네. 그리고 나오면 도화우성 나오는 거 맞아요. 넘어가면 도화우성 네, 나오는 네. 거.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포 중에서도 이제 우리 저기 아현동 생활권을 잘 봤고요. 마포역 생활권을 잘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포에서 또 관심 가져야 되는 곳은 홍대 아닌가요? 홍대. 홍대, 네. 마포 상권이 참 독특해요. 네. 요거를 김동산 형님께서는 어떻게 풀어주실지 마포 상권의 역사 그리고 홍대 신촌 상권까지 말끔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피해 상권 역사를 보게 되면 네네. 1955년도에서 용산에서 홍익대학교가 이전하면서 이 대학 상권의 기틀이 이때부터 마련이 됐대요. 그래서 연대는 음악을 중심으로, 홍대는 미대를 중심으로 기틀이 마련해졌고, 1980년도에 그 무연탄을 싣고 날았던 화력발전소로, 당인이 발전소 있잖아요, 저기. 지금 공원화되고 있지만, 그걸로 당인이선이 있었는데 그게 폐선되면서 지상에 공원화, 공연장, 정신장 하겠다고 하는데 19년도에서는 워낙 차가 주차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하겠다고 저기 지하 공간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아직도 검토 중인 것 같아요. 비로소 2호선이 홍대 입구역이 개통이 됐고 그리고 90년도에 들어서 비로소 홍대의 문화가 태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인디 문화나 미술에서 음악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고 여기에 불을 지폈던 게 원래는 음악하면 신촌이 더 막강했잖아요. 상권이. 그러다가 그 불법 개조물이었겠죠. 그 락카페가 화재가 일어나면서 수십 명이 사망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유흥업소라고 해야 되는가 이것들이 홍대로 다 튄 거지. 홍대로 튀면서 홍대가 이제 그런 문화가 발전하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돼? 뭐 계기가 됐네요.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6호선이 개통되고 걷고 싶은 거리 그게 저때 이제 완료되고 2001년도에 클럽데이가 행사를 했고 월드컵
2002년도에 비로소 서북구 최대 상권으로 자리매김했죠. 월드컵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2010년도에 공항철도나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외국인 수요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2012년이 이제 홍대 상권이 초광역 상권으로 그러면서 대기업 브랜드가 들어오면 당연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 때부터 연남동이니 상수동이니 합정동이니 상권이 막 미치도록 확장되고 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시절에도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래도 홍대니까 그 홍대 2호선 9번 출구에서 상상마당까지 그 라인은 그래도 살아있더라고요. 코로나 시절 한복판에도 홍대는 현장 갔을 때 출발점은 공항철도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출발해서 쭉 가다 보면 이 양화로를 중심으로 이제 업무단지 또는 오피스타운 그리고 상업시설이 지비하겠죠. 그리고 오다 보면 9번 출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KFC. 만남의 장소 KFC. 그리고 딱 여기 홍대 사거리까지만 보시면 돼. 더 갈 필요는 없고 합정역까지 여기 딱 애플 매장까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양화대로는 성인이 되는 막 신규 세대를 타겟으로 본다고 보면 돼요. 네, 김동산이 형님. 요즘 젊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 위주의 상권인 신촌, 홍대 쪽이 점점 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드는데 김동산 형이 생각하는 홍대, 신촌 상권 앞으로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PPT 때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사권, 전라권, 충청권 젊은 인구들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초광역 상권이 홍대나 성수동이나 압구정 같은 것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일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양극하니까 더 좋은 데로 갈 거고. 근데 왜 홍대 상권의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망하고 있냐면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유효 수요에 대한 총량에 비해서 너무 비대해졌다는 거지 상권이. 너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면적이. 예, 면적이. 그래서 구조조정되고 면적이 구조조정된다고 하면 그래도 홍대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리고 전 세계 5등 안에 10등 안에 드는 힙스터 상권의 대표 주자인데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A급 입지에 위치한 곳들은 현재 위상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봐요. 홍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아까도 왜 아파트 주거 지역에 내 살포를 보고 내가 어디가 뜰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아, 저는 홍대는 어디 상권이 뜨는 지금은 없어요. 아까도 했지만 이제 구조조정 해야 돼. 넥스트 막리단길 없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 생기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제 더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면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상권이 재탄생을 하더라도 지금의 면적 구조조정은 있던가 아니면 오히려 타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마포에서 또 다른 요지가 있죠. 네. 이 요지는 사실 지금 업무의 요지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데 공덕에 한번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무려 4개 노선이 지나가거든요. 쿼드러플 역세권인데 전국에 이런 적이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공덕이 이렇게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배경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적적인 위치는 오히려 강남보다 더 좋은 위치였죠. 과거에부터. 그래서 바로 여의도하고 광화문을 직결로 연결하고 하니까 당연히 전철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공덕동 안에서 대장 아파트가 공덕레미안 3차가 평당 6천이고 27년 입주 예정이죠. 그러니까 공덕 아까 말씀하셨던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가 지금 분양권이 평당 7천 정도 해요. 구평 기준으로 24억 정도 하는데 피가 16억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덕 집값 이게 저평가일까요? 아니면 고평가일까요? 공덕뿐만 아니라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일부 지역, 그러니까 A급 지역은 다 고평가라고 판단합니다.
더 오를 거라고는 판단하지만 투자 목적으로서는 큰 기대 수익은 바랄 수는 없어요. 지금이 고평가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해 주려고 해도 공급의 부족 때문에 그래도 국내 경제 상황이나 국민 소득이나 금리 등 다 감안하더라도 비싼 건 맞아요. 그냥 데이터로 얘기하면 뉴욕시의 중위 가구 소득이 8만 3천 달러 정도 되는데 서울시가 3만 7천 달러예요. 그리고 뉴욕시의 중위 주택 가격이 73만 5천 달러인데 서울은 53만 8천 달러예요. 이렇게 보면 가구당 소득 비율을 보게 되면 서울은 14배가 넘어가고 뉴욕시는 8배, 9배밖에 안 돼요. 뉴욕은 전 세계의 경제 도시예요. 경제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냐고. 아 그래.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의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주택 가격 오르는 것도 인정해. 그리고 제3시장인 비트코인이 올라서 그 자산 갖고 더 비싼 아파트 사주는 거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평가라고. 지금 자영업자 박살나고 있잖아요. 예.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일부 지역만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거를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현재 아파트는 고평가고 그러면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판단해요. 당분간. 근데 현재 시점에서의 아파트를 순수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다 저는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고평가는 맞아요. 공덕을 앞으로 눈여겨봐도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미래 예측을 공덕에 대해서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공덕은 어쨌든 현재 이제 공덕만 지역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공급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추세에 맞춰서 유지나 약간 상승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그 디데이는 10년이에요. 10년 후에 목동이든 타 대단지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공동 아파트는 오징어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 되면 다 이제 이동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산이 형 부동산 수다에서 보수들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항상 제가 여쭤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수들 중에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고 이 사람은 좀 다르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고수가 이 김재일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6개월? 1년? 네. 꽤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내치더니. 뭐 하고 계셨어요? 뭐예요? 아, 이제 조합일 하려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거의 이제 밤 백수처럼 지내다가 골프만 연습하다가 최근에 이제 분당에서 좋은 일이 생겨갖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될 듯 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바빠질 것 같고. 예. 지금까지는 놀았고. 용산에 대해서 여쭤볼 거예요. 평당 용산? 10억씩 네.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용산.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명동 땅 가격은 평당 10억이잖아요. 근데 왜 강남 땅 가격은 아직도 평당 10억을 못 찍을까? 거기서 발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핵심 역에서 그 반경, 면적을 쟀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인구는 뻔해. 직장인들은 한 16만 명, 17만 명, 강남역이든 역삼역이든 여의도든 뭐 어디든 그 유동인구는 뭐 30에서 50만 명, 뻔한 건데 다 똑같아요. 들어올 수 있는 인구의 총량은. 근데 왜 명동은 10억이고 강남은 최고가가 6억 9천이냐 이거지. 평당. 그 차이는 관광객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서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질이 중요한 건데 대한민국 내수 갖고는 힘들어.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 관광객 차이인데 제2의 명동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명동을 평당 10억에 뭐하러 사? 그곳을 사야지. 그럼 제2의 명동처럼 업무지구도 있고 관광지로 발달되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용산밖에 없어. 상계동? 아 그래? 아, 오늘 당장 가봐야 되겠네. 그래서 용산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슈예요. 이런 이슈. 이게 진짜 10억이 될지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런 이슈로 봤었을 때 평당 명동과 같은 위상을 가질 곳이 제2의 곳은 어딜까 판단했을 때 용산밖에 없다.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라고. 국제 업무 지구의 미래. 네.
상업용 부동산으로서의 용산 네. 이게 좀 눈에 보이시는 건가요? 네. PD님하고도 아까 인터뷰를 했었는데 주거 지역은 저는 아직도 강남이라고 봐요. 우리 죽을 때까지. 뭐 전철이냐 학군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파트 단지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 앞집 사람이 이건인지 뒷집 사람이 반기문인지 그거에 따라서 시세도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만 따진다고 하면 현재 강남이 100년에도 강남일 것 같아. 주거지는. 근데 업무지구나 상업지구는요 중요한 게 길이에요. 테헤란로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어. 그리고 과거에 30년 전에 만들어 놓던 그런 테헤란로의 그 박스형 오피스 있잖아요. 요즘 NJ들 거기 가서 일 안 해요. 오피스도 웬만한 놀이공원보다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강남역의 이상 당연히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드타운에 있는 허드슨 야도도 개발되자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오피스의 기업체들이 다 빨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기업체들도 온라인으로 일하든지 아니면 오피스가 좋아야 돼. 그래야지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테헤란로의 오피스들은 지금 변화의 조짐이 1도 없어요. 건물 자체가 상징성 있는 그런 게 없죠. 렌트가 네. 될 만한 게. 그거 그냥 박스형이야. 우리 그냥 개발도상국 때 그냥 죽어라 일해라 그런 박스형의 오피스고 이제는 그런 오피스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런 문화를 봤었을 때는 이동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바인 거고. 디자이너들이 이제 달리 등장하잖아요. 이제 뭐 그 건축 그 디자인 비용만 몇백억씩 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렇죠. 아예 그 상장물 작품 자체가 달라지는 세상이 엄청 멋있어요 오피스 자체도. 진짜 궁금한 거는 누가 봐도 입지가 최고라고 말하는 용산은 왜 이게 덜 개발이 된 걸까요? 개발이 이렇게 필요한 위치에 좀 더 개발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시작은 그거였죠. 왜냐하면 국제업무지구가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쓸데없이 아파트 단지를 같이 하자. 서부시촌동 뭔 바람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 단지를 수용해서 개발하겠다는 거는 없었던 세상이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부분. 두 번째는 08년 금융위기가 와갖고 사업성이 결여됐던 부분. 세 번째는 이거는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아파트를 3분의 1 짓기로 했다고요. 국제업무지구에. 근데 그거를 10%로 줄였어. 개발 사업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오피스 하다가 망한 사례가 너무 많잖아. 아무리 그게 용가리 통뼈라고 해도. 그러니까 서로 잘 맞나요? 못 팔면 작살 나는데 그러니까 삼성물산 발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 세 가지가 결합돼서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도 그 동력이 좀 상실했었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좀 덜 됐군요. 네. 이태원하고 한남동, 네. 동부이촌동 같은 용산의 전통적인 부촌들 있잖아요. 네, 네. 효창동이나 청파동이 이에 비해서 좀 뒤져 있었잖아요. 네. 요즘 거기가 좀 핫플레이스로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청파동이 네. 요거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동네들이. 그냥 아까도 강남 아파트 물어봤잖아요. 나는 아파트의 어떤 시세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집 사람이 이건이고 뒷집 사람이 반기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소사이트죠.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서 태어난 내 손주나 자녀가 나쁜 짓만 안 하면 지 친구들이 정치, 외교, 판검사, 뭐 예술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힘이라고. 그렇게 딱 보고 판단했을 때 청파동이 핫하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한남동을 이기냐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남동은 강남을 견주는 그 세상으로 갈 거고 청파동이나 서계동일 때는 그냥 마포 쪽으로 같은 용산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한 건 전혀 틀린 거죠. 거기에 빗대서 서계동이나 효창동이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포가 나빠요? 마포도 엄청 좋은 곳이지. 그 정도 차이라고 볼 것 같아요. 정말 명석한 대답이시네요. 그러니까 이태원 한남동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미지 자체가 이미지가 동네 이미지가 좀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돈 벌려고 해도 인맥이에요. 정보고 그런 분류들이 살았던 동네의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반면에 효창동이나 청파동 같은 용산인데도 그에 비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급 상승하는 분위기가 가성비는 좋은데 가성비는 좋은 지역이긴 한데
실제로 한남동이나 동부이촌은 이길 수는 없는 급지로 이제 그러니까 아이언누타운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이언누타운도 엄청 상급지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효창동, 청파동도 만들어지는 상품이 일반형 아파트가 아니고 그러면 그 한남동처럼 뭔가 의미가 불어넣어지는 고급형 주거단지가 된다면 가능하죠. 가능할 텐데 위치는. 현재 그 현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죠. 네, 봤죠. 조감도나 봤더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용산은 원효로 일대가 원래 원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 동네에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동네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대한민국 일기 신도시라고 봐야 돼요. 과거에 이제 한강 범람하면 맨날 침수되는 지역, 좀 높은 곳은 공동묘지였지. 네. 그거를 이제 일본인들이 와갖고 신도시로 개발한 거고. 그래서 부자들이 점유하면서 고급 타운이 된 거죠. 그때 부자들이 들어왔는 거네요. 난민 쪽 그런 쪽으로도 형성이 조금 돼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남노타운이 이제 좀 난민촌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이태원이나 유엔빌리지는 고급 타운이었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남노타운은 이제 영세민들이 오면서 막 무허가 건물 지으면서 그게 이제 난민촌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 원효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원효로도 난민촌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좀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불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용산 업무지구가 완공되게 되면 우리 대표님이 봤을 때는 그 용산 미래가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갈 것 같으세요? 용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개의 큰 축이 있잖아요. 공원, 그리고 한남노타운, 하나는 국제업무지구. 그러니까 공원을 중심으로 주거 중심지냐, 업무 중심지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걸 보고 투자 포인트도 잡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공원이라고 생각해요. 제주도가 지금 관광객이 1,300만 명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기로는 국토부 발표는 용산 공원 자체에서 한 1,500만 명 정도의 인구 관광객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주도가 서울시보다 크잖아요. 뭐 제주도하고 용산공원하고 비교하면 손톱만 하지 않을까? 그만큼 인구의 어떤 응집 효과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부가가치가 탄생할 거고 거기에 바로 좌측에 업무지구가 탄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외국계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대한민국 기업을 뺏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강남권 그러면서 또 업무지구가 탄생돼서 여의도하고 맞붙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남노타운에 돈 많은 사람들은 사실 거고 그거보다 살짝 못 미친 사람은 서계동 원효로 일대를 살 거고 제2의 강남이 탄생했다고 봐야 강남의 주거지는 못 뛰어넘기는 할 거라고 판단하지만 제2의 그런 지역으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공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고급 주거 타운이고 왼쪽이 업무 주거 타운인데 둘 중에서 나는 그럼 남산 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이제 그 국제 업무지구 쪽에 비중을 두고 가야 되냐 또는 이제 고급 주거 단지로 가야 되냐 이 고민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뭔 고민이 아무데나 가는 거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든 좋지. 근데 굳이 따진다고 하면 국제 업무지구나 앞으로 개발은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복합을 해요. 업무와 상업과 주거. 근데 하이엔드 부자는 그런 데를 되게 싫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주거로 끝판왕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주거 중심지로 가야 돼요. 나는 뭐 편의성 뭐 그런 걸로 따진다고 하면 요 국제 업무지구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재테크로 주거로 판단하면 한남노타운이 맞아요. 사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지 않나요? 저기 한남노타운 비싸니까 돈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얘기. 돈 없으면 이제 저기 국제업무지 쪽에 쪼개진 걸로 사는 거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그 유사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용산은 계집도 오릅니다. 그냥 용산은 좋죠. 일본 이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작년에. 어제 만난 것 같아. 그 어쨌든 얼마 전에 일본을 또 갔다 오셨는데 그게 벌써 작년인가? 아자부다이 힐스 가보셨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바뀔 수 있는 용산을 생각했을 때 뭐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제 업무지구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땅을 분양할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작가가 2억으로 알고 있어요. 경남. 그러면 호가 이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얼마 받을까? 그러면 뭐 4, 5억, 6, 7억에 받겠죠. 왜냐면 이제 한전부지도 10년 전이긴 하지만 4억에 받았고 그럼 거기서 그 땅값을 시세로 나열을 시켜야 되는데 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주변이.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뭐 5억에 낙찰 받았다 하면 주변은 한 2억 선에서 수령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러면 괜찮은 금액. 그러니까 저도 그 가격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봤더니 가격 탭으로 만들어 봤더니 지금 주변에 이제 투룸 현재 분양하는 게 뭐 10억 뭐 이 정도 수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앞으로 이제 도시가 발전했을 때는 15억은 간다고 봤을 때 이렇게 지금 1100%까지 용적률 준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 노선 상업체 해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기부채나 좀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한 평, 두 평, 세 평 정도 있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집은. 그 계산해 봤을 때는 4억일 때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은 한 5, 6천 정도는 오를 금액이 남아있긴 하더라고. 지금 계산을 딱 해봤을 때. 근데 만약에 미래 가치로 보면 엄청 더 오르겠지만, 현재 가치에서는 그나마 아직 4억이 그 한 개의 허용치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여유분은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어차피 사신 분들 입장에서 지금 살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용산이 10억 간다고 보시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제가 그거는 뭐냐면 번화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화. 제가 얘기했던 10억은 제2의 명동을 찾자. 제2의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를 찾자. 뉴욕제가 자리. 그런 데가 평당 10억은 충분히 상회할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데를 좀 찾아주세요. 저 좀 찾아줘. 근데 뻔해요. 현장 가보면 뻔해요. 다녀보면은 누구도 못 사는 곳이 있고 누구를 줘도 안 가는 곳이 아직도 용산 안에도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용산은 재밌는 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뭐 빌딩가 다양하잖아요. 네. 강남은 너무 정형화돼 있어서 진입하는 게 부자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용산은 잘 찾아보면 있어. 존재해. 그래서 용산이 좀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대중들한테 나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많이 싸돌아 다녔잖아요, 용산에. 경매 물건도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금매 물건도 많이 보셨고, 아예 이제 개발하진 분양 물건도 봤어요. 그 강남하고 용산하고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용산이 이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무덤이었던 용산은 왜 부자 마을이 됐을까요? 그렇게 계획된 도시가 조선시대는 없었잖아요. 일제시대는. 신도시인 거지. 이게 동탄 신도시처럼 보이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편리하니까 들어가서 거기가 부촌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고. 그러니까 친일파들 많이 모여 살던 네. 그런 곳이 되네요. 일본이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군사 기지였습니다. 네, 네. 그게 또 그런 가능. 고이치 사람들이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의리의리하게. 비군 기지가 이전 이후에 용산을 공무원으로 만든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를 지금 갖게 될까요, 부동산 쪽으로? 역사 자료를 보니까 15세기부터 대한민국이 한 번도 점유하지 못한 땅이에요. 일제시대가 아니에요. 15세기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이야? 계산도 못 하겠어. 그래서 몽골군이 점유했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일본 놈이 점유했었고, 미국 놈이 점유했었고, 그리고 이제야 이제 반환받는 땅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후세대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때려 짓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연으로 돌려줘야 될 것 같고,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공원화되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고밀화된 도시에 현 시대에 100만 평이 넘는 공원을 유치할 수 있다 세상에 없어요. 정량적으로만 아파트 매체, 오피스 매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도시의 경쟁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 반도체 더 파는 것보다 관광객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반드시 공원화시키고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용산 공원이 평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백두대간을 재현시켜요. 그리고 남산공항하고도 연결시키고 철도 지하하단 거기 녹지축도 연결시키고 또 국제 업무도 뭐냐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국제 업무지구에 짓는 오피스 빌딩에 멋있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지하길, 지상길, 뭐 하늘길에서 길을 만들어서 이 길이 다 연결되는 거라고요. 국제업무지구에서 용산공원 연결돼 용산공원에서 남산 연결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전 세계에 상권화 내고 비싸지고 그런 거는 뭐냐면 길. 사람들이 걸어. 하이라인 파크 그 뭐라고. 그것 때문에 뉴욕의 관광객이 3천만 명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 길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스타트가 용산. 그러니까요. 그게 이어지는 길이 여의도까지. 용산에 이제
그 센트럴파크를 만든다는 이 용산공원 말씀하시는 이슈가 있는 용산공원은 서울숲을 이길까요? 아, 당연하죠. 규모부터 차원이 틀리고 거기에 재현시키는 거는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당일치기로 가는 제주도고 당일치기로 가는 속초고 해운대다. 그냥 공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용산민족공원하고 도시공원 1호라고 지정했지만 그거는 공원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앵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을 서울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앵커 시설이라고 봐야 돼요. 서울숲하고는 비교 자체 못하죠. 그냥 뭐 기승전결 용산은 공원과 함께 그렇죠. 바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가 아자부다이스나 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개발이 돼야 된다. 아파트도 그 박스형 상가가 단지 내 상가가 아니라 아자부다이스처럼 길을 만들어야 된다. 나의 실익을 떠나서 하나의 도시개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싸우겠다. 왜 싸워요? 기본적으로 저도 손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또 사업이 진행되니까 저는 못 적이에요. 대충 들어봐도 용적률도 그렇고 뭐 소유자 수도 그렇고 단독으로 개발하셔도 되는 상태고 상가 부지로만도 개발 가능하신 것 같아요. 원래 목적은 단독이었긴 했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PPT 보니까 그냥 지나가려는 거 다시 끌어 또 잡아 당겨서 한 페이지를 더 보여드리는데. 저 기억나요? 네, 저 우리 그 시청자님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요 얘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부동산은 결국에는 위치, 로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보더라도. 그랬을 때 좋은 부동산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도를 1시간 동안 째려봐라. 그래서 내가 국토부 장관이겠지, 서울시장이겠지 하고 본인이 도시계획을 그리라고 해요. 그게 이제 훈련하는 습관이죠. 내가 그린 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 신문기사 물어봐?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원문 보셔야 돼. 그래서 국토부나 서울시나 지자체 경우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요즘은 감춰져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보고 계속 서로를 반복해야 돼요. 지도 보고 내가 그리고 원문 보고 대조하고 그러면서 좋은 지역을 찾는 거고 그 지역이 눈에 딱 보였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세로 확인해야지. 그래서 시세로 확인하시고 시세가 싸다 보고 판단하면 그때에서 나는 매물을 찾아. 그래서 내 매물을 찾았으면 그게 아파트면 아파트의 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 재건축이면 재건축의 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 항상 저 순서대로 저는 전국 부동산을 다 계산을 하거든요. 분석을.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지도를 딱 보면 이제 중간에 뚝 띄어갖고 지금 국제업무지구만 보려고 하니까 지도가 저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용산공원이 가운데 있고 좌측이 국제업무지구인 거죠. 네. 저기가 업무주거 중심지, 업무주거 상업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테헤란로의 업무지구의 어떤 그 막강한 힘을 용산이 빨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둘 다 살면 너무 좋아.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는 망해야 돼. 왜냐면 그럴 만한 기업체가 없어. 그럼 외국 기업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뺏기 싸움할 거라고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그러면 테헤란로를 용산에 이길 수 있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용산을 이렇게 보면 업무 축을 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시는 게 용산만 보시는데 업무 축이 용산만 있는 게 아니라 광화문부터 서울 광화문부터 서울역과 용산역과 여의도까지가 주 업무 축으로 대한민국의 100년 4개, 서울시의 100년 4개를 만들겠다는 게 그 목표예요. 과거에는 30년 동안 테헤란로가 중심이 맞았어. 네. 이제 전환되고 있다고요. 저쪽으로. 보시면 네모칸했지만 현재 서울 도심이라고 써있는 광화문은 개발된 도시잖아요. 현재 재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의도는 개발된 도시잖아요. 현재 재건축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역과 용산도는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테헤란로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오피스가 돼야 되는데 움직임이 1도 없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우려스러운 거야. 이것도 이제 면적을 내가 그린 거예요. 70만 제곱미터에서 80만 제곱. 그 섹터가 딱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 그래서 인구 조사해 보니까 다 똑같아요. 일자리 한 15만 명 전후로 왔다 갔다 거리고, 유동인구는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 왔다 갔다 거리고, 강남만 50만 명이 넘으니까.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강남역의 힘이었지. 그 힘.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강남역이 지금까지 위상을 잡았었던 거고 교통의 메카였으니까. 근데 그 교통도 삼성역으로 뺏길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이런 인구의 그 헥타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의 총량은 어쨌든 유사해. 근데 왜 명동은 평당 10억이냐고. 명동은 저 면적이 11만 명이긴 하겠지만 면적을 비교하면 3배 곱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결국에 그 차이라고. 명동은 평당 10억인데 왜 강남역은 10억이 아니냐고.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은 관광객입니다. 대한민국 내수 갖고는 안 된다. 특히나 요즘 MZ 세대들 돈 없어요. 성수동 MZ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장사 안 돼요. 소비를 안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엔 관광객이 와서 써줘야 된다고요. 그걸 봤을 때 용산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한남뉴타운이 관광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 중심지지. 그러면 결국엔 국제업무지구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는 이렇게 개발이 돼요. 전자상가나 저 현대차 부지는 국제업무지구로 보셔야 돼요. 그냥 국제업무지구고, 그리고 저기 지금 국제2라고 써있고 전자2라고 보이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포함시키는 게 맞는데, 근데 아쉬워. 근데 국제2라는 서부 이촌동은 포함이 당연히 안 될 거고, 전자2라는 곳은 분명히 국제업무지구 연결선상에 만들어서 저기를 상업지하고 호텔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원효대교가 브루클린 대교라고 생각해요. 맨하튼에. 여기도 넘어가는 길로. 그래서 지금 노들섬도 중요하지만 원효대교도 조금 트렌드한 다리로 변신시켜서 관광지화 시켜야 돼. 왜냐하면 여의도하고 국제업무지구는 쌍두마차예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제업무는 기술의 중심, IT의 중심, 여의도는 금융의 중심. 저게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고, 제조는 어디서 해? 용인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거니까요. 어쨌든 국제업무지구는 미드타운에 있는 허드슨 야드를 표방한 거니까, 벤치마킹 한 거니까.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쟤도 역사였어. 쟤네도 집창촌이었어요. 용산도 집창촌이었어. 뭐 없애야지. 근데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쟤네는 그냥 철도 상판을 덮어버린 거예요. 개발시킨 거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그냥 나대지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하기는 더 편하겠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허드슨 야드도 지금 절반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절반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딱 저게 됐고, 지금 앞에 비어 있잖아요. 네. 개발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그 뽀샵 안 된 이미지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저렇게 건물 지으면 안 돼. 저게 마지막이야.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길이 중요해요. 근데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비교해 보니까 면적을 보게 되면 국제업무지구가 훨씬 비싼데 용적률 차이는 뭐 3배, 2배 이상 나이니까 그냥 오피스 총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재밌던 게 뭐냐면 개발했을 때도 허드슨 야드도 텍스 브레이크 세금 혜택이 들어갔었고, 들어가는 기업체한테도 세금 혜택을 줬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한테도 세금 혜택을 줬어요. 대한민국 해줄 것 같아요? 이거 해줘도 외국계 기업이 올까 말까 해. 근데 정치적인 이슈 해줄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나는 내부에서 뺏기 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허드슨 야드도 40% 디스카운트 했네. 부동산은 항상 오르고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택 가격을 보니까 원베리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 1등 도시라는 집값보다는 대한민국 아파트가 비싼 건 인정해야 돼. 물론 그게 대한민국 그래서 인구 밀도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냥 그 GDP 도시 경쟁력에 비해서는 대한민국 아파트 비싼 건 맞아요. 그게 이제 꼭 옳다 그르다는 걸 떠나서 보고 싶었던 거고, 이 한 장이 잘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뉴욕도 미드타운도 허드슨 야드 때문에 다 빨려 들어간다. 국제업무지가 어떻게 개발되냐 했을 때 좀 잘 좀 그리지. 조간도를 하여튼 대충 그렸어.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존의 업무지구의 뷰포인트는 어디냐면 한강이에요. 전면. 왜냐 한강길을 열었으니까. 근데 국제업무지구의 뷰포인트가 어디야? 지금 공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붕어빵장사 어디서요? 입구에서. 저 동산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권이잖아. 이거 엄청난 큰 차이라고. 뷰포인트도 그것도 있는 거고, 국제업무지구는 어쨌든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모든 고밀도 고층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겠다는 게 그냥 기본 방침이에요. 그게 화이트존 규제 없다고 그렇게 만들 거고, 뭘 중심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가 뭘 중심으로 개발해서 금융도시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세상은 변했어. 이제는 IT야. BT, IT, CT 모든 뭐 그런 거야. 뭐 AI 그런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시 기본 계획이 전 세계에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에 만들어냈어요. 두바이도 그런 컨디션 아니에요. 두바이도 관광 아니면 금융. 산업단지를
메카로 해서 주 목표로 해갖고 기획된 도시 한복판에 있는 개발 계획은 현재 전 세계 용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혜택 주겠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제대학, 대학병원 뭐 물리적이니까 넣으면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 근데 해줄까? 대한민국? 안 온대? 그러면 테슬라가 올까? 에이, 뭐하러. 그리고 이거와 결계에 대해서 대학교하고는 연계는 될 것 같아요. 뭐 연세대 많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저 같은 사람이 영어 못하지 젊은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기본으로. 그 영어 상용 권역으로 만들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세금 혜택이에요. 저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못할 거라는 생각이 나도 지금 지배해요. 역사는 2009년부터 시작했네요. 25년도에 땅 팔아먹겠대요. 쪽에서. 그 분양가가 얼마니?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낙찰가를 금액으로 이제 다 이제 서열이 나눠지겠지. 저게 한번 용산의 집가를 상승시키는 견인차가 될 거예요. 비싸게 받을 거니까. 네네. 뭐 이런 내용도 다 한 거고 서부천동 주민들은 이제 그때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포함해달라고 싸우고 있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20년 이상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협의체로 들어가면 아파트 조합은 고맙다고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보게 되면 2007년도에 삼성물산이 땅을 받아갔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1억 선에 받아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자료는 내가 일반 개인이 조사해 갖고 모르겠어. 근데 내가 최대한 자료를 뽑았을 때 한 평당 1억인 거고 2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2억 정도의 판매가를 정하고 이제 최고가 입찰가를 할 건데 얼마 낙찰받을까 했는데 한전이 10년 전에 4억 4천을 받았으니 얼마 받을까? 뭐 지금 경기는 안 좋으니까 뭐 4억에 받을지 10억에는 받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그러니까 저게 용산의 집가를 흔들리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개발하겠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면 우선은 거기는 이제 오피스와 호텔 중심인 거고 B블럭은 오피스와 오피스텔 중심 주거형. 그리고 하늘색은 오피스와 아파트 중심. 그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내가 제안하는 것뿐. 그러니까 핵심 지역은 개발하고 여기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건데 C블럭은 그냥 그래 니들이 동의해서 오면 이렇게 해주고 동의 안 하면 우리 단독으로 개발할게. 한 번쯤은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이게 진짜 완성된 국제업무지구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런 얘기 이렇게 해요. 더 이쁘게 그리셨네요. A는 그대로 개발하고 B는 그대로 개발하고 C블럭은 서부이천동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가져와서 하게 되면 통합 개발을 해주는, 지금 다 통합하라고 하잖아요. 분당도 통합, 다 통합이잖아요. 해주는 거고, 그냥 동의를 없다 그러면 그냥 단독으로 가시면 되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해져요. 우선은 입체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을 생각하셔야 돼요, 길을. 지하길이 하나 있을 거고, 코엑스 같은. 그리고 지상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 지표면하고 12m가 올라가 있어요. 그게 아자브 다이스지. 그리고 공중길이 있는데 건물 중간에 또 길을 그게 레벨 1이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제업무지구의 1층 같은 느낌은 용산 역사 있잖아요. 나오면 거기가 3층, 4층 높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렇게 완만한 언덕을 만들거든요. 힐즈를. 이게 중요하다. 위에 오피스 아무리 이거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올라가고 하면 길이 중요하다고요. 하이라인 파크처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동영상 보면 이 동영상이 얼마나 포인트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화면의 뷰 포인트는 다 길에가 있어요. 그래서 청계천도 흐를 거고, 입체적인 길이잖아요. 이게 현재 전 세계 그 도시국가의 기본 컨셉이에요.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테헤란도가 절대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래야지 3천만 명 온다고. 지금 대한민국 한 1,000만 명 오거든요, 관광객. 이게 와야지 관광객이 와주고 그 위에 있는 오피스든 건물이 100억에 팔고 1,000억에 팔린다고요. 그래서 조금 거시적으로 크게 본다고 하면 저게 중요한 거고 좀 더 연결시켜서 이야기 드리면 어쨌든 앵커 역할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북선 갖다 놓으라고 내 아이디어인데 일본인도 안 오겠지. 여기는 이제 스피어 그거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네네네. 그 규모는 못 들어가도 큐브형으로 만들면 되잖아. 작게. 아니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객을. 그리고
얘만 길이 아니고 이것도 길이에요. 철도 지하화도. 이것만 길이 아니고 진짜 길은 이거예요. 있잖아요. 남산하고 서울역 연결시키고 서울역하고 용산에서 용산공원 전 세계 어디 있냐고. 이거 실현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하이라인 파크예요. 저게 3천만 명 끌어들인데 뉴욕에. 저거랑 우리랑 어떻게 비교해요? 이게 아자부다이스야. 저거랑 우리랑 어떻게 비교해요? 그냥 다른 급이에요. 그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 12국가이기도 하고 요 얘기예요. 그거 위에 이제 건물 짓는 거 뭐가 관심 있어? 그건 알아서 뭐 삼성이든 뭐 SK든 알아서 잘 지으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평당 10억이 어디냐. 그러니까 용산은 개집이라도 사놔도 됩니다. 제 말은 항상 51%만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수다 조대석 동산형입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치실까요? 우리 김동산형님께서 촬영해 주신 영상이 무려 36,000 뷰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한 1,000만 원씩 곱해갖고 돈 주는 거야. 저희가 이제 그 동산형의 부동산 수다의 초대석의 이 의미가 정말 이제 부동산 전문가를 초대해서 배워보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관심이 늘어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용산 편이 대박 터져가지고 용산 다음에 어디 할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어디가 좋겠어요? 특별하게 딴 데 생각나는 데 있어요? 좀 해놓고 뭔 얘기하는 거야. 포커스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강 건너서는 용산과 성수동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 의사결정은 잘하신 것 같고 목소리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묵직하시고 저는 이제 그 저기 기업 그 PT 할 때 어마어마하시죠. 기업 위주로만 하시니까. 기업 PT 할 때 보면 목소리가 묵직하고 사실 좀 작잖아요. 근데도 이 우역금 나폴레옹 같아. 딱 앉아가지고 커슨 선수셨는데. 서가지고 맞지는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이고 저희 이게 사담이 좀 길었네요. 어제 그 성수동 쪽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성수동 쪽 왜냐하면 이제 10년 동안에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성수동일 것 같거든요. 제일 재미있는 동네죠. 세상에 없던 게 탄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 임금님이 매를 사냥하는 전용 사냥터였는데 성수동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조선시대는 연무장이었대요. 군인들이 훈련하는 곳이었고 근대화 시대에 봤을 때 경마장, 뚝섬 유원지, 피역가게, 수대화 거리 그렇게 되다가 이제 최근에는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팝업 스토어의 성지라고 불리죠.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하고 성수동하고 팝업 스토어 상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상권하고 오프라인 상권하고 격돌이 일어났는데 온라인 상권이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에 어떤 돌파구를 찾아낸 거지.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건물 투자를 관심 있는 사람은 성수동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팝업스토어의 상권이 지속될지 이렇게 거품으로 사라질지 아무도 지금 정답을 못 낼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정답은 아니야. 그거는 이제 각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한번 방향성을 잡는 것도 오늘 유튜브 촬영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오늘 출연하게 되신 동기도 저는 그 촬영 구경 왔다는 분을 우리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성수동 오래 계셨잖아요. 성수동 이름 별명은 뭐라고 해주시고 성수동 정씨? 혹시 누군지 궁금해하실까봐 나중에 차차 알아가시는 걸로 하고요. 근데 성수동이 저지대란 말이죠. 그래서 홍수 같은데 좀 취약해요. 강남처럼. 물길이 생겨가지고 섬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우리 뚝섬이라고 불렀던. 우리는 난 그렇게 알고 있어. 뚝섬 유원지. 맞아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 아닌가? 초등학교 때가 뚝섬 유원지에 갖고 막 놀러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뚝섬 유원지가 원래 이제 지금 자양동을 얘기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아마 우리 나이 때보다 좀 위전 세대 분들은 지금 뚝섬이라는 이제 그 일대 뚝섬역 인근이지 않나? 아니 뭐 지리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뚝섬 그러니까 성수동. 우선은 대부분 그 수요가 이제 부자들 수요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부자, MZ 부자들이 죄송하지만 테헤란로 밑으로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웬만하면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압구정이나 청담동이나 한남동이나 거기에 이제 가장 부각됐던 게 성수동이었죠. 성수동은 대치동에 준한 급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걔네들 수요 자체가 대치동으로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 데이터가 뭐 적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로는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난천하고 한강이 합수되는 부분이잖아요. 풍수지리상 그러니까. 좋은 자리, 네, 좋은 흔히 자리라고 말하는 하면서. 명당이라고 네, 하는 지리가 물과 물이 만나는 자리라는 얘기를 어디서 얼핏 듣긴 했어요. 그래서 합수 부분이어서 네, 네. 이제 부촌으로 좀 이미지가 전환된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리적으로는 한 시간 뭐 한 10년만 지나면 한남 뉴타운하고 양대 산맥이죠. 뭐 아, 누가 보더라도 네. 공감합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명백하게 강남을 넘볼로 하는 지역으로 승격을 했죠. 네. 강남 사람들 들고 일하 어디 성수동 따위가 강남 그럼 이제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네. 아니 하시죠. 성수동에 아. 자기께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충분히 뭐 저- 생각. 강남하고 비교하는 거로 봐서 뭔가 목적이 있는 기획이 있는 이런 단어 써도 모르겠지만 개망했습니다. 성수동에서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 나오는데. 이야기는 제가 아는 게 일전에 제가 성수동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부동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개발업을 비롯해서 보는 시점이 어떠냐라고 제가 김동산 형한테 여쭤봤더니 부정적인 시각이었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맞아요. 왜냐면 그 동산이 형 처음 촬영했을 때 성수동 상권 너무 고평가다. 그 기점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팝업을 몰랐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확산화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었으니까. 팝업이 이런 팝업 효과가 있는지는 꿈에도 아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가 그랬을걸요. 그때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스타일 있잖아. 형, 팝업을 내가 몰랐어. 내가 팝업을 모르고 나 창피해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팝업이 성수동을 바꾼 거야, 형.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시대 트렌드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의 트렌드가 팝업인 거지 이후도 항상 팝업이 그렇죠. 영속성 있게 진행될 거라는 건 또 두고 누구도 봐야 장담 되는 못하니까. 거니까. 네. 성수동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팝업 스토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이죠. 그렇죠.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향후에도 이 임대업에 대한 부분들이 영속성 있게 유지가 될 것인가. 네, 이게 좀 가장 관건이기도 하고 중요한 관건이기도 하고 개발 사업을 해보고자 당시만 하더라도 개발 사업이 엄청 초기 단계라서 성수동의 개발 사업. 이제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첫 번째 지산. 다른 사업들은 안 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는 되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그럼 일단 성수동 넘어가서 보자. 시장을 나가서 타이밍이 완전 딱이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게 이게 개발업자들이 참 공교롭게도 너무 많이 알아서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 경우들이 성수동의 지리적 입지를 보자면 지하철 2호선을 기점으로 북과 남으로 또 이런 형태로 나눠요. 근데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북쪽에는 토지대가 약 3천만 원 정도 어바웃 3천에서 4천 사이 정도 남쪽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 사이였어요.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진짜 큰 거. 좀 전이야. 19년 전이야. 18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관심 있어서 많이 이제 넘어갔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계약을 하러 가면 가격이 계속 올라요. 여기는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공급자 입장이니까 그 분양 성공 사례들이 생기면서 어떤 그 흥행이 여기 이제 새로운 부를 만들 거다라는 노칭 땅이 엄청 좋은 땅이었잖아요. 알죠? 같이 고민하셨었잖아요. 네. 그랬나요? 좋은 땅이었죠. 맞아요.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서울 숲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이니 성수동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남동이나 압구정동과 함께 부촌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는데 성수동의 3대 부촌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리스트 아니면 갤러리아 포레, 서울숲 트리마제 이 세 개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갤러리아 폴에 카드값 1억 이상 써야지 직구경 해줬어요. 아니 거기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시행사 대표님도 알고 이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꽤 원체 명성이 뛰어나신 분이고 거기 분양 대행을 했던 담당자가 나중에 이제 하나 마케팅 팀장까지 하시고 지금 나오셔서 분양 대행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여쭤보면
지금처럼 밝고 웃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초창기 너무 힘들었었던 너무 고생했죠. 그 당시에.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PPT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 그 보니까 2002년도 자료더라고요. 2002년도요. 그때 시세를 분석해 보니까 갤러리아 펄의 아서퍼, 뭐 트리마제가 대형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억이었더라고요. 그 시대 시세. 30평이 1억은 인정해 줬겠지만 80평이 평당 1억이면 꽤 높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형 플러스 10억, 15억 해야 돼. 한 2, 3년 만에 또 오른 거지.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는 내가 뭐 신도 아닌데 어떻게 맞히겠어요. 그래도 떠나서 어쨌든 현재는 그 부촌의 규모가 좀 작잖아요.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향후에 성소 전략정비구역이 이제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면 그게 한 10,000세대 정도가 한강변하고 서울숲을 따라서 쭉 형성이 된다고 보면 그게 뭐 잠실이고 대치동이 되겠죠.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트리마지하고 갤러리 폴에는 처음 고전을 했고 아크로는 좀 뭐 그렇지 않았고 네. 아크로는 뭐 편하게 갔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서울숲 트리마자를 지금 28평형을 사면 한 29억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28억 5천에 샀던 것들이 지금 뭐 좀 올랐단 말이죠. 플러스 10억. 평형 더하기 플러스 10억. 올라갔는데 과연 얘가 지금 그 반포 25평형을 샀을 때하고 어디가 더 수익률이 좋은가라고 보면은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일반인 그 중산층 거주민들의 어떤 살기 편한 어떤 그런 여건을 지닌 곳인데 트리마자에 가서 보잖아요. 트리마자는 사실 그 일반인 가정을 가진 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나홀로 산다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의 부호의 어떤 3세라든지 이런 분들이 혼자 사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에서 이제 본인들만의 아니면 뭐 혼자 뭐 저기 뭐야 그 코인 부자들 돼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급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중산층과 하이엔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가서 이제 그 임장을 가면 이 아파트가 돈이 될 것 같은데 트리마제 끝까지 포기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이분들의 마지막은 우리처럼 시대 차익이 또 아니에요. 월세 받는 거잖아요. 월세 받는 거니까 그 중산층이 들어오려는 그 아파트 그 주거 공간보다는 하이엔드가 들어올 수 있는 주거 공간은 앞으로 부족해진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집은 부족해진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투룸 같은 30평형인데 투룸이야. 근데 심지어는 트리마자에서는 사실 아크로를 내려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간 내려보니까 그런 그 한강에서 보이는 기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아니 사실 내려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멀리 있으니까 내려보는 기분이 드는데 뭐 높은 층이니까 높은 층이니까. 근데 그런 기분을 느끼고 나서는 선택을 못 하시는 거야. 이 내가 진짜 부자 집을 산다는 거, 고급 주택을 산다는 그 기분을 포기 못 하고 사셨는데 사실 근데 실질적인 수익률은 아크로가 좀 더 있었죠. 아마 절대적 수요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서초 이제 반포에 거주하는 분들 가족 단위 위주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일 테고 아이의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직장과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병행을 하기 때문에 수요층이 좀 탄탄한 반면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수요층에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수익률은 반포가 낮고 삶의 주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가정 생활에 대한 퀄리티는 반포가 낮겠지만 그 이상의 자기만의 문화, 가치, 브랜드화 시키기에는 성수가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성수동 이야기와 역사 또 성수동이 어떤 곳인가 알아보고요. 성수동에 대한 아파트 얘기를 해봤어요. 상업용 부동산으로서의 성수동 상권.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부르는 성수동이죠. 구두 공장으로 유명했다가 언제부턴가 무신사 SM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왔고요. 인스타 감성의 카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는데 그 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선 시작은 싼 임대료. 어쨌든 공장 지대고 낙후된 곳이었잖아요. 그거 선뜻 사람들이 가기에는 칙칙한 동네였으니까. 그러니까 싼 임대료로 인해서 뉴욕의 브루클린 같이 젊은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상권을 좀 활성화했던 게 원동력이었고 그거를 조금 지금은 아니지만 좀 지속시켰던 거는 지자체 장의 어떤 역할도 있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네. 그건 100%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옳고 그름은 관심 없고 잘하면 잘하신 거예요.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래서 그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성동구청장은요. 그래서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또는 빨간 벽돌을 유지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게 이제 동력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까지 팝업스토어까지 왔는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대림창구가 포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대림창구가 공장을 카페화 시킨 게 이제 포문을 열었고 그때 제가 관심이 있었고 그때 일부 원빈이나 막 수많은 연예인들도 매집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당시였거든요. 그러다가 19년도 되니까 블루보틀이 들어오면서 그전에는 우리만 알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알던 사건인데 블루보틀이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식음료 사건이 아마 그때 거의 고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판 거거든요. 나는 판매 사건으로는 못 넘어간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음식 장사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는 화장품 가게에서 월세 받는 게 훨씬 수익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음료 상권에서 판매 상권으로 넘어가야지 건물의 값어치가 상승하는데 대부분 식음료 상권에서 고착해야 돼버리니까 난 고점이라고 이제 팔았는데 블루보틀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디올 매장이 들어오더니 아예 이제 식음료 상권이 판매 상권으로 변신했죠. 그러면서 한 단계 가격의 업그레이드가 딱 돼버렸더라고요. 그때 찍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그래서 이건 진짜 고점이다. 지금 평당 가격이면 월세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얘가 어떻게 명동을 따라가냐. 관광객 안 온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팝업스토어 상권이 탄생해버린 거예요. 임대료가 명동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명동 땅 가격이 그냥 공식적으로 평당 10억으로 알잖아요. 성수동은 현재 땅 가격이 2억 5천이에요. 근데 평당 월세가 300, 400이에요. 팝업스토어가 탄생하면서 이렇게 변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힘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동에 오면 내 돈을 안 쓰면서도 재밌게 놀 수 있어. 그리고 오히려 줘. 이런 문화가 탄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문화가 외국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어. 네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팝업에서의 매출은 관심 없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왜냐면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준으로 근데 보자면 매출은 그 이상. 아니 젠틀몬스터가 TV 광고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식에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세상은 변했어. 그러니까 그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도 대기업은 여기서 매출 온라인에서 매출을 일으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이제 변한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는 와서 야 여기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수동에 오시는 분들은 다 돈 안 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내 돈 안 쓰면서도 재밌게 놀고 맨날 변하잖아요. 또 맨날 고정 강남역이나 홍대처럼 맨날 똑같은 게 365일 10년 내내 있는 게 아니라 뭐 10년은 안 있겠지만 근데 성수동은 매달 바뀌어 매달. 그러니까 재밌어. 돈도 안 들어. 가면 뭐 또 이상한 것도 줘.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이제 탄생하고 여기에 매출은 온라인하고 연결됐으니까 이게 성수동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런 힘 그게 동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수동의 미래가 앞으로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나보고 베팅하라? 내 후배도 팝업스토어를 하는 그 오픈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사실 이게 성수동 보면은 임대가가 받쳐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뭐 건물 사고 팔 때도 보면 아까 뭐 매입하시려던 것도 사실 그 네오 밸류 걔네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네. 갖고 있다가 좀 다시 팔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파이낸싱이 일어나는 유일한 단층인데 파이낸싱이 일어나는 맞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같이 고루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미쳤어요. 근데 아마 그런 개념이 현재 그게 지금 확산하고 있지만 밸류를 계산을 못하는 거야 이거를. 근데 과거 형태도 있긴 있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뭐 카페든 휴대폰이든 명동의 안테나 샵이라고 해서 수익 발생시키기 위한 샵이 아니고 맞아요. 홍보를 네, 위한 그렇죠. 샵들이 안테나 샵 형태에
형태로 각각 입지마다 맞아요. 성수동. 근데 성수동은 이제 그거를 기업형 형태로 확장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성수동 뭐라고 표현하냐면 혀가 짧거든요. 오래된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까먹었어 하여튼 뭐 생업도 있고 놀이도 있고 그러니까 성수동 자체를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다양한 컴플렉스 안에. 네. 근데 비용이 안 들어. 소비자가 와서. 그러니까 그 힘.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 막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성수동 아직도 저는 밸류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 안 가본 세상인 거고 벌어지긴 했는데. 근데 다른 국가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계산을 하겠지. 근데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최전선으로 팝업스토어 상권을 추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수대는 아직도 뭐 사는 것 같아. 사실 이 압구정도 그랬고요. 강남도 그랬고 이 상권은 사실 돌거든요. 용산 얘기할 때 또 그러잖아요. 이대에서 홍대로 넘어간 것도 그렇고 상권은 돌아. 그 사실 안테나 매장이란 것도 그 강남역에 보면 그 지오다노 매장들 옛날에 아시죠? 맞아. 그 의미가 지금 성수동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또 빠져나올지 불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에 한번 다녀왔는데 K컬처랑 많이 맞물려 있어요. 지금 시대들이 이제 넷플릭스라는 넷플릭스를 한참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 연령대가 과거 형태보다 너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트렌드에서 핫 컬처들이 매번 계속. 등장을 해주기 때문에 당분간 문화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계속 그게 제 개인적인 재생산되고. 생각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건물주 입장이나 장사하는 입장에서 최고의 인테리어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사람인데 극적인. 젊은 친구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양하더라고요. 사람들도 오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오기 시작했다. 아, 그 파급력과 그러면 맞아요. 좀 살짝 뻥 때리면 제2의 명동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엄청 성수동 건물 보이기만 했던 사모했던 회장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그 동네 중개업소 사장님은 그분이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그분하고 저는 이제 항상 대화를 하거든요. 하게 되면 그분이 최근에 문자 왔던 게 10평짜리가 12평짜리에 권리금이 5억 7억이래요. 업종은 뭐예요? 그 사진 찍는 거, 뭔지는 뭐 여기 카톡에 있는데 뭐 솔직히 제대로 안 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권리금 때문에 그 건물을 매각하면 한 20%가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명도비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뭐 이거 상속받아 갖고 매각해야 되는데 권리금 때문에 못 팔고. 그 월세도 몇 평짜리가 500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팝업스토어 말고 그러니까 미친 거죠, 솔직히. 우리 상식 밖의 숫자인데 오케이. 그거를 막 이해하려고 뭐 팝업스토어의 미래 방금 얘기했지만 다시 똑같은 얘기. 나보고 베팅하라? 난 못해요. 그런 해안은 없으니까.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거기가 지금 팝업이 특별하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현재 그 성수동 팝업 때문에 뭐 홍대나 이게 몇 개 생겼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과잉 사태래요. 지금 전문가들이 내 후배도 팝업스토어를 하는 그 오픈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현대 서울하고 성수동은 그래도 조정기를 거치겠지만 존재할 것이다. 그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너무 과잉 사태래. 성수동도 마찬가지고 조정기는 거치되 그러면 이게 아예 물거품 돼서 사라지냐? 그러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온라인 상권하고 오프라인 상권이 그렇게 이제 호흡을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성수동하고 더현대 서울. 아까 나 더현대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있었잖아요. 여의도 더현대 서울 식당 가봤어요? 그거죠. 안 가봤을 줄 알았지. 가봤네. 아니 그 뭐 저쪽에 여기까지 몰았어. 이분 제가 좀 이렇게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21년도죠. 21년도에 갑자기 업무를 놓는 거예요. 21년도에 본인이 하는 우리 부동산 업계에서 관련된 업종을 갖고 계시고 개발이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분양이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놓는 거예요. 놀겠다고. 최고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뭐 다 전부 다 월세로 전환시켜가지고 놀면서 맨날 그동안에 뭐 자기한테 뭐 선물을 줘야 된다나? 뭐 여기저기 놀러와 영국 갔다 왔다는 등 뭐든 엄청 노는 거야. 다른 건 모르겠고 그거 하나 중요한 것 같아. 아니 잘 놀아야 돼. 판단이. 사업이 365일 10년 내내 자리될 수는 없는데 그때 놀 수 있는 용기는 나는 신의 한 수라고 봐요. 아, 그럴 것 사실 같아. 고민도 많았었어요. 힘든 가슴앓이도 많이 했었고. 근데 개인이 시장의 흐름을 그렇죠. 바꿀 수는 예측하고,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성수동의 미래가 앞으로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모르겠다니까요. 잘 모르겠어. 저는 밝다고 봐요. 왜냐면 서울에 이제 5대 주거 지역, 이제 뭐 강남 하면 대표적인 게 압구정일 테고, 서초, 잠실, 강남은 이렇고 강북은 한남동, 성수동 이런데 현재 성수동의 3개 단지만 하더라도 영향력이 파급력이 큰데 강변으로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 그렇죠. 초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면에 강남이 지금 평당 가격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그냥 2억 가려고. 근데 성수동도 못 가란 법은 없거든요. 네.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 방송하시는 거 보면 한강변에 대한 중요성을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희소성. 네, 정말 공감해요. 성수동이 갖고 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주거하고 상업이 두 개가 가능한 지역이지 않을까. 모든 게 그러니까 아까 플랫폼이란 게 고급 아파트 있어. 세상에 없는 상권 있어. 교통도 괜찮아요. 그 대중교통. 제2의 판교 테크놀로지 업무지구도 있어. 그 수많은 기업체들 있잖아요. 그 중공업진데도 불구하고 용적률 800% 올려주는데. 아, 지금은 아니지만 용적률을 그렇게 올려주면 기업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크레버턴부터. 게임 회사가 대기업을 인수했어요, 이마트를. 아유, 그럼요. 깜짝 놀랐어요. 게임 회사가 그 정도 파워인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 거지. 보글보글만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 것만 아는 거야. 보글. 아, 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전략정비 촉진지구는요. 여러분들 분양받을 때 무조건 40평 신청하세요. 40평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40평이 희소성이 되게 좋고 요즘에 짓는 거는 40평이면 실면적 거의 뭐 55평, 60평 할 거예요. 더 큰 평형은 이 얘기 괜히 했나? 아니요. 더 큰 평은 혹시나 이제 성수동 조합원이라고 하면 30평보다는 50평보다는 난 40평이 제일 경쟁력 있다고. 갑자기 이제 성수 전략 촉진지구.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성수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대형 평형이 조금 없다. 네. 한남 누탕보다는 적다. 4구역, 5구역이. 맞아요. 그게 좀 단점. 네. 굳이 꼴부라고. 그 II 컴바인드 매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뭐 23년. 적어왔어요. 23년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돼요. 여기에 광고 성적비를 265. 와, 그러면 4.4% 이거 되게 적게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7일 정도의 수준이네요. 그러면 광고 성적비가 그러면 이게 TV 광고냐? 아니야, 다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비품 직기류 취득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TV 광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이 다 뭐냐? 팝업스토어 이용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뉴데이크나 젠틀몬스터나 또 뭐 하나 있죠? 뭐 하나 있는데 까먹었네. 어떤 언론 매체 광고 없이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제 젠틀몬스터는 거의 명품화되고 있잖아요. 그 효과가 뭘로 했냐 이거예요. SNS 바이럴, 팝업스토어 같은 거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공짜로 주지만 자연 광고가 되는 거죠. 인스타에 올려놓고 그게 어마무시한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팝업스토어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월세가 진짜 어떻게 따지면 하루 월세가 300~400짜리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II 컴바인드 매출액만 보고 그 구조만 보더라도 이제 성수동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다른 기업은 안 따라할까요? 따라하겠죠. 요즘에 TV 보지도 않잖아요,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 보지. 그러니까 그런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아까는 모르겠어야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성수동이 계속 지속 가능할 거라고 봐요. 조정기는 거칠 거예요.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네, 그러면 우리 성수동 서울숲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죠. 김동산이 형만의 방식은 아니고요. 누구나 있지만 누구나 알기 쉽게 따로 정리를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쉬워도 이게 정말 부동산을 보는 법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항상 지도째로 보라고 하고 그래서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도시계획을 짜봐라. 그리고 그거를 숙제검사를 누구한테 받아?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한테 받아라. 그렇게 돼서 합격을 했다, 그 지역이 좋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제 싼 게 중요하잖아요. 비싼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시세 확인하고. 그래서 저평가라고 판단하면 여기서 이제 성수동이 걸린 거지. 하여튼 시세를 확인하고 저평가라고 판단하면 이제 나만의 매물을 찾고, 나만의 매물을 찾았으면 이거를 가치 분석을 별도로 해야죠. 땅이라고 하면 신축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고, 뭐 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뭐 그런 가치, 그리고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청계천을 중심으로 조선인이 만든 상권은 종로, 일본 놈이 만든 상권은 명동 상권에서 이거를 다 분석해야지 내 동네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한 지역만 분석하면 그것만 보고 내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거의 한 70-80% 다 해놨어요. 제가. 잘했죠. 돈 주고 사세요. 그러면 새벽까지 늘 하시는 일들이 이 분석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 2년 전에는 반백 씁니다. 내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꼭 그때 저거 만든 거예요. 그 과거 뭐 10년씩 데이터를 준비해서. 2년은 아니죠. 오랫동안 했죠. 오래됐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지도 보고 째려보자. 그러면 성수동 째려보면 이제 동일로 지나가고 있고 차 엄청 막히고 얘 때문에 건대 상권하고 성수동 상권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차폐 역할을 하고 있고 성수동의 특징은 중공업지. 여기에 가상이에 이거 원래 벨라도 아니었어요? 있죠. 거기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초고가 주택, 갤러리아 폴에 뭐 부영까지 합쳐서 들이맞이해서 여기가 이제 고급 주거 타운으로 표현할 거고 여기가 어쨌든 보통 요즘 중공업지 용적이 몇 프로 줘요? 400% 줘요? 예. 기본 400 근데 주는데 저기는 이제 허용 용적률의 2배까지 준다고 하니까 800%. 그러니까 1세대 스타트업 기업은 이제 테헤란노였을 거고 2세대는 판교고 3세대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의 부푼 꿈을 갖고 있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포 내미권 얘기하고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여기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상권화 시킨 거죠. 그게 더 대박이 된 거지. 솔직히. 엄청 좋더라고요 저기. 네, 서울숲. 그때도 갔을 때 고려한 거죠. 저도 무슨 공원 앞에 상권이 형성되냐. 나는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다 했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나이 먹으면 은퇴해야 돼. 저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그때 그 용두동 그때 했을 때하고 그 이게 단독주택이 쭉 모여있는데 2,000원쯤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 30평, 40평 되니까 얼마 안 해. 거기를 쭉 스트리트를 사가지고 뭐 우리 이제 이렇게 동호회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양쪽에 이렇게 사면 거기서 청년들이 상권 형태가. 청년 장사하게 만들면 그게 스트리트니까. 그게 이제 성공했던 경우가 사실 이제 우리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그 자양 사동 안에 그 저기 뚝섬 지역 뒤쪽으로 상권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뭐 맨 처음 우리가 조금 그렇게 건드렸죠. 이제 그러고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니까 지식산업사가 이게 2002년도 자료예요. 이때만 해도 65개의 뭐 출퇴근하는 사람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훨씬 늘어났겠죠.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뭐 총 근로자 수가 11만 명, 12만 명 되면 지금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근로자 수 비교하면 판교랑 같은 숫자인데 급은 틀리지. 판교가 훨씬 연봉이 세겠죠. 그러지 않나요? 판교가 고액 연봉인 건 맞는데 성수동도 아주 뒤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부분들이 예전엔 지역민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아니고 지산의 종사자들이 많이 깔아줬었어요. 근데 그 지금이 현재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코로나 때. 예전에 우리 과거에 직장 근처에서 식사하고 술 마시고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그 다음에 기업체는 젠틀몬스터, 크래프톤,
와 모신사는 뭘 이렇게 많이 샀대 건물을. 나 저거 찾는데 좋은 줄 보통 알았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커먼 건 산 거고 흐리멍텅한 거는 임대한 거고. 그래서 이런 수많은 기업체가 들어왔다. 요즘은 자기의 마케팅이나 어떤 아까 파버하고 연결된 건물을 그냥 사버려요. 그러면 건물에 매입했다는 거는 되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건물 가격이 폭등한 것도 있어요. 압구정을 까먹었다. 2억 5천인지 4억인지 샀다. 모신사가. 그럼 우리 계산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대기업, 네, 대기업장에서는 야 광고비 할 바에는 이 짓 하면 되지. 뭐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핵심 상권은 서울소상권보다는 성수동이 좋지 않았을까. 그건 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하는 거고. 아까 얘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생업도 노리도 됐다. 플랫폼이다 자체가. 뭐 이건 뭐 여성 비율이 높다는 거고. 과거에는 식음료 매장에서 코스메틱 매장에서 명품 상권까지 성장을 했다. 이때가 이제 그 동산이형 성수동 더 이상은 고평가다 얘기했었는데 몰랐지. 갑자기 이게 탄생한 거지. 파버스토어 상권이. 그래서 하루에 50개가 열린대요. 일일 50개. 일일 50개. 뭐 지금도 지속되는 것 같고 지금도 어마무시하더구만요. 사람들 오는 거 보면. 10평 일주일 월세가 350이래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제 학생들한테 시켰거든요. 세상에 없는 월세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게 야, 대충 평균 잡아도 이게 1년 전 자료였으니까 언제 적혀 있어? 24년도 1월 달이네. 이때만 해도 그래 대충 보수적으로 해도 평당 월세가 150인데 명동이 지금 150 못 받거든요. 근데 명동 땅 가격이 10억인데 얘 지금 2억 5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땅 가격이. 뭐가 맞는 거냐. 그게 이제 의문을 던졌고 그거에 답을 받으려고 수많은 공부를 하긴 했죠. 제가. 그리고 이제 정책과 관련된 거. 지금 지도만 째려본 거예요. 정책 같은 걸 봤을 때 이제 IT밸리 여기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데 이제 허용 용적률의 2배까지 그러니까 800% 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취득세 50% 할인 뭐 여러 가지 혜택 이런 이슈가 있다. 이런 거 어디서 봐야 돼? 네이버 기사, 신문 말도 안 돼. 원문 보시라고. 신문 기사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요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원문 보라고 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게 중요했죠. 젠트리피케이션. 성동구청장이 만들어낸 거.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안 높여주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거에 또 반대급부가 그래서 팝업스토어가 탄생한 것 같아. 상권은 막 강해졌는데 임대료를 못 올리다 보니까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게 단기 임대였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시장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차피 시장은 알아서 흘러간다. 근데 서울시장 왈 여기 이제 때려 부시고 이제 뭐 커튼식 할 때 왈 맨날 이런 얘기를 해. 뭐 다 성공할까? 그리고 이제 좀 쇼킹했던 게 대기업 본사 이마트 본사를 게임 회사가 인수해서 본사가 들어오고 경기장은 여기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경기장도 만든다고 하면 더 젊은 사람들 올 거고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요게 재밌는 것 같아요. 철도 지하화 얘기. 이거 진짜 사고 날 수 있어요.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2002년도 서울시 연구 자료를 보면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용산은 아예 땅으로 파먹고 지상 공원을 다 만들겠다. 근데 성수동은 요 모습이에요. 성수동은 이렇게 하겠다고 연구 자료에 나왔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야? 하이라인 바꾸지. 요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런 것도 예측하고는 있어요. 성수동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어차피 지금 법까지 제정됐잖아요. 지하화. 그러면 이제 성수동은 뭐 얼마든지 땅으로 팔아서래요. 파서 지하화 시키고 저거를 철거하기는 좀 아깝고 조금 이벤트화 시키면 성수동의 상권이 더 막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원래는 지구 단위에 다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는 상권화되고 여기만 이제 아파트 들어선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진보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이제 건물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보수 정권이 탄생하면 주거용으로 탄생해야 되고. 옳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나한테 돈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2000년도에 실거래가잖아요. 그때
90평이 88억 이렇게 그러니까 평당 1억이었다고요 이때가. 그러면 이게 한테포 셔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여기 더하기 10억이 붙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아파트? 아니 나 솔직히 뭐냐면 뉴욕보다 비싸요. 원래는 덕계공원은 여기만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성수 4구역만 빼고 다 덕겠다. 그래서 한강변에서 저도 이제 2번 살아봤는데 살아보면 창문 못 여는 게 제일 불만인데 덕계공원 쌓이게 되면 그게 이슈가 없어지니까. 해결되네요. 네, 근데 4구역은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욕 먹겠지만 1, 2, 3구역에서 결정하셔라. 하고 1구역이 79% 숫자 일반 분양 비율인가 보다. 일반 분양 비율. 그러니까 사업성은 2구역이 제일 좋네요. 그 1구역은 초등학교 있고 2구역은 중학교 있고 3구역은 조합장의 리더십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4구역은 방사형이다 보니까 한강 조망권은 좋지만 장점인 거죠 이게? 예, 장점만 얘기한 거예요. 덕계공원은 없다. 성수동이 30평 되면 트리마제급은 될 거 아니에요. 트리마제 뭐 35평짜리는 없지만 38평이긴 하지만 어쨌든 35평이라고 하면 35억 거기 플러스 10억이니까 40억 45억에 거래될 건데 현재 동양 아파트가 매수하는 게 30억이라고 하면 안전마진 한 10억 정도. 그리고 이제 250m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63빌딩이더라고요. 63빌딩이 딱 250m더라고요. 그러니까 60층에서 왔다 갔다 거릴 거가. 그러니까 막 40평이 주변에 부재다. 조합원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조합원님들 웬만하면 저기는 모든 조합원이 30평 이상은 갈 거예요. 사업성이 좋아서. 그래도 이제 여건이 되신 분은 40평을 신청하셔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자짜라는 거는 관심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세는 옛날 시세긴 한데 이게 이제 메인. 저는 이제 이 선에 걸려야지만 건물을 사는 사람이어서 이거는 다 바꿔야 돼요.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1층 월세가 230이었어요. 정상적인 월세.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할 수밖에 없지. 230일 때 평당 2억이었다고요. 그리고 성수동은 2층부터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층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평가냐고 판단했지만 이제 파버스터가 이거를 다 깨부신 거고 현재도 이 정상적인 월세가 한 40, 50 한대요. 근데 뭐 시간 지나서는 뭐 성공한 게임이지만 그 당시에는 욕 먹었어요. 너무 그렇죠. 비싸게 주고 샀다고. 네.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고. 매물 찾는 거는 이제 조금 민감하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익혀보니까 어때요? 네. 원래 알던 방법이지만 그래도 김동산이 형이 해주니까 좀 다른가요? 심플하네요. 심플해. 그러니까 나는 이 자료를 이렇게 한 2년 동안 만들면서 일기 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내 지식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남겨보겠다. 그래서 잘 써먹고 있죠. 돈 주고 사세요. 얼마 만들겠니? 1시간에 5만 원이랍니다. 저희 동산형에서 줌 강의 준비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한강뷰와 숲세권 동시 가능한 곳이 우리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인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핫한 동네였습니다. 마포 이야기나 이런 또 다른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 있나요? 용산 나갔으니까 성수 했잖아. 원래는 어디 할 거예요? 요번에 마포를 PD님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새로운 지식을 늘려고 하면 또 나도 늙어서 그래서 다음에는 마포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쪽에 대한 공부를 또 깊게 좀 달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